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연준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과 가격 경쟁, 수출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금리 수준은 선제적으로 낮춘다는 견해도 존재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낮추기보다는 현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ECB도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씩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도 금리 인하가 가까워져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게 어떤 자산 시장에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산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미 연준 금리와 연결을 할 때 미 연준이 주는 금리 정책의 파급 효과,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랬을 때 금리 인하는 결국 달러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하는 게 자본시장이나 미국 경제 전반에 그렇게 큰 파급 효과를 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겠죠. 대세가 하방으로 잡힌다 그러면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 한 번 정도 끝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달러의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잡지를 못하겠지만 고작 0.25%포인트 인하한다면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강달러를 보고 또 고금리를 보고 해외에 있는 많은 달러 현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돼 들어올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계의 많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율의 문제가 또 파생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미 연준의 금리의 인하가 소폭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면 환율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하반기 물가는 괜찮을까? 또 하나는 주식시장 지금 저렇게 좋은 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거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소위 말해서 경제 인프라가 단단하냐? 이 질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놓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 수준인데, 첫 번째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0.25%포인트 떨어지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아주 오랫동안 2022년부터 주식시장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이니까 근거가 되냐? 첫 번째, 기업들 수익이 상당히 좋죠. 그럼 수익이 좋으니까 결국은 이제 고용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또 물론 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경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조한 낙관전, 그런 추세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기업의 수익이 기대가 되니까 금리가 5.5% 수준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의 유동자산, 현금으로 들고 있는 유동자산 규모를 들여다보니까 약 4조 1,100억 달러 정도 또 들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현금도 있고 수익도 개선되니까 S&P 500이나 다우가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금리까지 떨어뜨려 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상승 모습을 보면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종목이 한 10개 종목 정도가 전체 상승세 비중의 36.8%, 그러니까 약 한 3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S&P 500에 속한 모든 500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고작 한 10개 기업 정도가 40% 정도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10개 기업이 뭐냐, 이제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취약점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도 현금 유보금이 4조 1,100억 달러 있고, 비록 10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들 10개 기업이 수익률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은
나름대로 인프라가 단단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더군다나 또 월드뱅크나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으로 올렸죠. 그런 식의 경제 전망치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보다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절감, 이제 이런 문제, 또 강한 달러의 추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덧붙여서 소비자, 즉 가계가 유보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약 3조 달러 정도가 또 되니까 소비가 단단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수익도 덩달아서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해들이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상당히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낙관적인 변화 속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주에 걸쳐서 2번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냐면 평원함 속에서 물의 수면은 상당히 편안하지만 그 밑에 물살은 상당히 가파르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커다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고 있다. 지연내관처럼. 이제 그런 표현을 3주 동안에 2번의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평온의 시간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에 하나가 생긴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인데요.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의 강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0.25%포인트 떨어뜨려봤자 얼마나 약세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래서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본 엔화, 이명찬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150엔대에서 160 또는 200 사이의 밴드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의 환율도 지금 1380원대에서 1400원대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점. 1400원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관세 를 방어할 수 있는 라스트 리조트라 그러죠. 최후의 보루가 뭔가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역시 환율을 급절하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8위엔대로 내려가 버리면 결국은 저가 중국산 제품, 전기자동차 또는 여러 가지 제조업 상품들에 대한 대미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일본과 한국과 맞설 수가 있다. 특히 이 중저가 제품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강달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의 유출은 물론이고 향후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와 같이 개도국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미국이 요구하는 게 플라자 합의 2냐 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 변화인데, 이거는 뭐 엑소제니어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외생 변수죠. 금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를 올린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가 2%대면 미국 물가가 뭐 3%, 4%대에서 2%의 목표치와 1%포인트 또는 2%포인트 차이를 두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9%대의 소비자 물가에서 지금 3%까지 끌어내렸지만 또 2%까지 가려면 1.5%포인트 정도 더 소비자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하반기 물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은행이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 당초 목표치 2.4에서 2.6%로 올렸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고용과 소비시장의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한 번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거는 사실상은 내릴 필요가 없는데, 내리면 안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추가해서 보면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리스키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때. 지금 이창용 총재가 들어와서는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제 견해는 3.5%가 적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신호가 잘못된 신호일 경우에 시장이 앞으로는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게 될 거야.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버블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블은
바람이 불면 터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외생 변수에 의한 걸까, 내생 변수에 의한 걸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근데 외생 변수가 되었건 내생 변수가 되었건 소비자 물가 부분은 상당히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엘니뇨 현상으로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상청이나 많은 기상 관련 또는 농작물, 곡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예측치는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 밀과 같은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함으로 해서 이 곡물 가격 산성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경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대중적인 어떤 정책의 불가피성,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또는 경제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그냥 감성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노도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버블 현상이 마치 서프라임 때 미국에서 벌어졌던 버블 현상, 주택시장의 버블 현상과 비슷한 양상을 가져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과 가격 경쟁, 수출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금리 수준은 선제적으로 낮춘다는 견해도 존재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낮추기보다는 현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근거로 첫 번째, 소비자 물가 하반기에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국전력의 전력 상승 전기값의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이 압력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환율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이 인하하더라도 인하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강한 달러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들도 낙관적인 기운이 있고 부동산이든 자본시장이든 이런 낙관적인 기운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럼 언제쯤 어떻게 자산 관리 전략을 하는 게 좋겠는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실제로 노동항이라든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간다면 전략적으로 주택 한두 개는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늘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이익을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작년에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디레버리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미래의 어떤 시점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즐기다 보면 뒤에 쓰나미가 오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또 뒤에 상어가 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고 앞으로 9월 달에 만약에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할 필요성은 저는 없는 것 같다. 충분 조건은 만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조건 차원에서는 좀 의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소식임에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물의 표면은 잠잠하지만 물 밑에 유속은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개인 경제 전문가라든지 또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다른 점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옛날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가계가 유동자산을 3조 달러 정도 들고 있는 것 같다. 기업도 1, 4분기 동안에 알아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4조 1,100억 달러더라.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칫 금리 인하가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이 돼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버블을 만든다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그렇게 낙관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이명찬 박사가 말씀하셨다시피 160에서 200엔까지도 간다면 중국도 관세 전쟁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안화를 절하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7.2 위안대에서 움직이는 것이 7.5, 7.6 그리고 8위안까지도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부분이 한국 경제의 딜레마다. 일본과 중국이 엔화와 위안화를 약세로 전환시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약세로 가야 될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1,400원 중반대가 적당할지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 두 국가도 수출 경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격 경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불리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팬데믹이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보다 더 심한 팬데믹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마침 CDC에서, 미국 CDC 중앙질병관리소에서 내년쯤이나 올 하반기에 사람 대 사람으로 전이가 되는 고혈성 조류독감 H5N1이 유행이 된다면, 창궐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인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투자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더듬이를 곧 추세워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 FOMC의 회의가 이를 때마다 많은 방송과 언론 매체들이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과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 연준이 인하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또 인상은 할 가능성은 없지만 계속 유지를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를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일어날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 문제는 짐작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전략을 놓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채권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향후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레퍼런스로 인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디레버리징과 미국 채권시장의 금리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한은의 금리 인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